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걷기가 답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잘 걸으면 신체 기관이 젊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건강한 장수란 마지막까지 팔팔하게 걷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병수발을 시키기 싫다면 매일 걷자. 안녕하세요. 책의 소리를 담다 책수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가오 가즈히로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입니다. 옮긴 이는 이선정,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조금 과장된 말이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걸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재밌는 표현을 보았는데요. 팔팔 꼴까닥, 팔팔하게 살다가 꼴까닥 죽고 싶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팔팔하게 살기 위해선 걷기가 필수라고 합니다. 이 책 부제이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독자 여러분의 팔팔 꼴까닥을 응원하며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한다. 최근에는 밥이나 빵 등의 탄수화물 식품과 단 것을 멀리하는 당질 제한식이 주목받는 추세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된다.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식사량을 줄이라는 조언을 따르고 싶어도 좀처럼 실천하기 힘들다. 잠시 떠올려 보자. 집에서 딱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날일수록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자꾸만 먹을 것에 손이 가지 않는가? 현재 일본에서는 생활습관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메타보 검진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식 명칭은 특정 건강 진사다. 복부둘레, 체질량 지수,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 습관의 유무를 살펴 생활습관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메타보 검진의 주요 내용이다. 남성은 복부둘레 85cm 이상, 여성은 90cm 이상이 진단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가 불룩 나온 사람에게 아이고 완전히 메타보네요 하고 짓궂은 농담을 건넬 만큼 메타보라는 말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물론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메타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메타보, 즉 메타볼릭 신드롬을 일본에서는 내장 지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내가 근무했던 오사카 대학병원 제2내과에서 약 30년 전에 탄생했다. 메타보 검진은 처음 아마가사키시에서 실시한 것을 계기로 200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아마가사키 시청의 노구치미도리 보건사가 내장 지방에 집중해 시 직원의 건강검진과 건강지도를 실시한 결과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자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내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메타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내가 운영하는 병원이 위치한 아마사키시에서 메타보 검진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메타보 검진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당시에 나는 아마가사키 내과의 협회 회장이었다. 양쪽 모두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의사로서 만감이 교차한다. 대사증후군은 분명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메타보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현상은 커다란 결실이다. 허리에 살이 붙으면 자신은 물론 타인도 쉽게 알아볼 만큼 복부둘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그렇다면 메타보 검진 자체는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을까? 정책이 시작된 지 대략 7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다. 메타보 검진이 만족할 만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식사에 대한 지침은 중시된 반면 운동에 대한 지침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살이 빠지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벌써 30년도 지난 이야기지만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할 무렵 메타보라는 개념을 창시한 마스자와 유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비만 입원 환자의 주치의를 담당한 적이 있다. 비만 입원이란 살을 빼기 위한 입원으로 일명 다이어트 입원이라고도 한다. 몸무게가 100kg 이상인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약 4주에 걸쳐 체중을 감량한다. 입원 후 가장 먼저 실시하는 치료는 단기적인 칼로리 줄이기와 자전거 운동이다. 칼로리는 하루 1400칼로리에서 시작해 1000칼로리, 800칼로리, 600칼로리 순으로 서서히 줄여나간다. 동시에 실내용 고정 자전거를 이용해 매일 운동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몰라보게 체중이 줄어든다. 4주라는 입원 기간 동안 수킬로그램 이상이 빠지는데 동시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요산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진다. 비만 입원 환자를 담당했던 당시에도 체중 감량이란 대단하구나. 생활습관병이 몰라보게 좋아졌어 하고 깜짝 놀랐던 일을 기억한다. 비만 체형이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높은 사람은 체중만 조절해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 다만 근육 손실 없이 체중을 감량하기란 의외로 쉽지 않아서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요요 현상을 겪기 쉽다.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당뇨병 치료제는 대략 7개통이 있고 신약도 계속 개발 중이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한다. 체질량 지수 30에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간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고혈압 환자 역시 혈압 강화제를 서너 종류나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빈곤과 무지가 아이들을 비만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빈곤과 비만의 상관관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인 중에는 비만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야간 고등학교에 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이로서 매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보면 비만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한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살이 쪘을까?
때로는 100kg이 넘는 학생도 있다. 비만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아이들에게는 대물림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심각한 문제다. 비만 체질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살찌기 쉬운 생활 습관을 이어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빈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은 현상은 외국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결국 빈곤이 비만을 부른다는 뜻인데 빈곤이라는 말은 무지라고 바꿔 말해도 의미가 통한다. 무엇이 건강을 해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걷지 않고 정크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세대소득이 낮을수록 운동을 멀리하고 채소 섭취량이 적으며 비만 여성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모가 건강에 무지하면 아이들도 부모와 똑같은 생활 방식을 물려받는다. 그 결과 아직 고등학생인데도 100kg이 넘는 비만에 이르거나 생활습관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정환경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건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에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내가 학교 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야간고등학교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덕분에 특별 수업이라는 형식을 빌려 1년에 여러 번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건강 수업이 많아진 계기는 어느 해의 건강검진이었다. 아직 만으로 15살인데 척추가 휜 아이, 외국에서 마주칠 법한 초고도 비만 체형인 아이, 이미 생활습관병이 진행된 아이를 진단했다. 눈앞에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니 1년에 한두 번으로는 부족하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업 횟수를 늘리게 됐다. 자원봉사로 진행하는 수업이지만 아이들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동네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음 같아서는 유아기부터 건강 수업을 도입하고 싶지만 당장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초등교육 과정부터 건강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비만이 왜 나쁠까? 어째서 비만이 생길까? 등을 철저히 가르쳤으면 한다. 물론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건강 수업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체육 수업과는 별도로 걷기 수업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1시간 동안 그저 걷기만 하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충분히 걸으면 걷기의 즐거움에 자연스럽게 눈을 떠 걷기를 습관화하기도 쉽다. 걷기를 잊고 살다 보면 비만도가 높아져 메타보 검진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만 차도가 없다는 느낌에 흐지부지 복용을 중지하고 그대로 중년이 된 후에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갑자기 쓰러지거나 암이나 치매가 발병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인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책은 역시 걷기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나는 걷기 전문가가 아니다. 그저 의사로서 매일같이 환자들에게 걷기를 권하는 만큼 어떻게 걸어야 좋은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왔다. 이번 장에서는 동네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전하는 이야기와 한정된 치료 시간에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나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를 소개한다. 나는 환자를 진찰할 때 반드시 신체 여기저기를 만져본다. 으악! 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만져서 진료하는 족지는 정말로 중요한 진료 방법이다. 최근에는 혈액검사, 화상검사 등 다양한 검사 수단에 의존하며 꼼꼼히 촉진하지 않는 의사가 늘고 있지만
촉진이야말로 진찰의 기본이다. 뼈가 삐뚤지는 않은지, 근육의 양이나 탄성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며 정성스럽게 촉진하면 그 환자가 평소에 얼마나 걷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대강 알게 된다. 사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와 내 앞에 놓인 의자에 앉을 때까지 걷고 서는 자세에서 이미 연령과 노화 정도가 드러난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외출을 준비하며 옷 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란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볼록 나온 분들이 많다. 혹시 내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 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한다. 이런 자세로 서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므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다. 평소에 구두의 뒷굽만 다 의아했다면 자세를 교정해보자. 상체를 뒤로 젖히면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요통의 원인이 된다. 또한 복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부 주변에 지방이 붙기 쉬워서 점점 배가 나온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사람도 있다.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거나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자기도 모르게 한쪽 다리에만 중심을 싣고 서는데 이는 무릎이 상하는 원인이 된다. 익히 알고 있듯 오른발과 왼발의 구두 밑창이 균등하게 닳지 않는다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서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자세와 정반대로 하면 된다. 즉,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바른 자세에 대해 달리기 코치이자 마라톤 해설자로 큰 인기를 모은 제일 한국인 김철원 전 육산 선수는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고 지도한다.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소개한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전, 견갑골, 골반만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턱, 어깨, 가슴, 등, 배, 허리, 다리의 위치가 바로 잡히는 것이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앞서 바르게 서기 위해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인다는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애당초 골반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일부러 골반을 움직일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동작이므로 간단히 보충한다. 골반은 허리 부분의 모든 뼈를 총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좌우 2개의 볼기뼈와 그 가운데에 있는 1개의 엉치뼈를 더한 3개의 뼈로 구성된다. 참고로 좌우의 볼기뼈가 이어진 모습을 가리켜 하트 모양, 나비의 날개 모양이라고도 한다. 몸통이 골반 위에 놓이기 때문에 골반은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을 연결한다. 그런데 왜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편이 좋을까?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김철원의 말에 따르면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것으로 골반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감각이 충분히 전해졌기를 바란다. 한편 외래진찰을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졌다며 걱정하는 환자도 많다. 접골원에 갔더니 골반이 뒤틀렸대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골반이 삐뚤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며 어두운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고는 한다. 출산 전 골반이 뒤틀려서 아기가 나오기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은 뒤 계속 마음에 담아둔 환자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누구든 골반이 틀어진다. 골반이 뒤틀렸다는 말에 상심하는 환자에게는 괜찮아요. 골반은 다들 뒤틀려 있어요. 보세요. 저는 더 심해요. 하고 내 허리를 보여준다. 나는 실제로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자주 접골원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골반이 삐뚤네요 라는 말을 듣는다. 네, 날 때부터 삐뚤어졌어요. 성격도요. 같은 농담으로 대받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끝난다. 뒤틀렸다는 말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짓기 힘든 알쏭달쏭한 표현이다. 모든 환자에게 하는 말인가 싶을 때도 있다. 원래 70 고개를 넘기고 꼿꼿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뒤틀려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여유롭게 고정한다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 말을 떠올리며 틈틈이 골반을 의식하자. 다리로만 걷지 마라. 체중을 분산시켜 걸어라. 하체에만 집중해 걸으면 힘이 몰려 훨씬 빨리 지친다. 다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걷자. 주의할 곳은 팔꿈치.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므로 상반신 근육을 골고루 쓸 수 있다. 수면 연장,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신체 기관의 집합체다. 앞서 설명했듯 잘 걸으면 신체 기관에 좋은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뇌가 젊어진다. 걷기를 통해 각 신체 기관의 젊음을 지키면 그것은 곧 장기의 집합체인 우리의 몸이 젊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걸으면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발병 위험은 분명히 감소한다. 당연히 수명도 연장된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좋은 점밖에 없다. 이제는 10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이 드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100세를 넘긴 초고령자를 가리켜 백수자라고 하는데 1950년 일본의 백수자는 100여 명 뿐이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4만 명을 넘었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6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내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도 백수자가 점점 늘어서 지금은 10명이 넘는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하루에 5시간씩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고 한다.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 어디까지 현실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되리라는 전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각해보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50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녀 모두 약 50세였다. 그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겼으니 정말 굉장한 신장률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된 만큼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살기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건강 수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건강 수명이란 건강상의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긴 세월 몸져 눕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가고 싶은 곳에도 마음껏 갈 수 없는 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천수를 누려도 그저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나 시름시름 앓기보다 팔팔하게 장수를 누리고 싶은 법이다. 하지만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6만 명을 넘어선 지금 100세를 넘기고도 골프를 즐기는 강자가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약 90%는 이불 위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걷기는 중요하다. 요양보호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뇌졸중이다. 그 다음은 치매다. 뇌졸중은 노화된 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혈관 노화는 나이도 원인이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더욱 심해진다. 치매 역시 평소에 부지런히 걷는 사람보다 잘 걷지 않는 사람이 걸리기 쉽다. 즉, 요양보호가 필요한 두 질병은 걷기로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요양보호를 받는 세 번째 원인은 노쇠다. 노쇠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므로 막을 도리가 없다.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환자를 간호하고 임종을 지키며 오래 산다는 말은 천천히 갓난아이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노쇠라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노인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고생시키기 전에 저승길로 떠나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한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이 되면 누구나 일정 기간은 수발을 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는 바람이 진심이라면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매일 걸었으면 한다.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88 꼴가닥이 생각난다. 건강 장수로 유명한 나가노현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으로 88 꼴가닥 죽고 싶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이 말은 팔팔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꼴가닥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이 88 꼴가닥의 88이란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 걸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팔팔하게 걷다가 꼴가닥 죽는다. 즉, 건강 장수란 마지막까지 걷는다는 뜻이다. 사회적으로도 노인이 걷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지방도시에서는 분산된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지역 등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콤팩트 시티 조성이 시작되었다. 그 안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실버존이 더욱 확보되었으면 한다.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100m를 11초, 12초에 주파하는 의족 선수가 있다. 골프 경기에서도 사고로 한쪽 다리나 팔을 잃고 다른 한쪽으로만 승부를 겨루는 의족 골퍼나 외팔 골퍼도 있다. 그들의 화력을 볼 때마다 인간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 깨닫는다.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다. 상황이 나쁘면 나쁜 대로 방법을 강구해 최대한 걸었으면 한다. 400년 전 사람들은 현대인의 6배 이상 걸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걸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자의 강조하는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생활습관병 치료에는 식사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식이요법만으로는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움직여야 살이 빠지고 생활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반대로 걷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암, 치매를 유발한다. 걸어야 아프지 않고 오래 산다. 책의 소리를 담다 책소담.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